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행운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행운이 찾아와도 영원히 제로 상태다. 행운과 기회는 늘 가까운 곳에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노력의 수치가 높아져야 행운이 보이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책을 읽으면 된다. 주변에 운이 좋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라.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렇게 하는데도 행운이 찾아오지 않아라고 생각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당신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꾸준히 숫자를 키워가라. 행운이 찾아오는 때는 사람마다 다르다. 나도 20대와 30대를 흘려보내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런 행운이 찾아왔다. 그런데 앞서 쌓아둔 노력이 많았던 덕분에 행운이 찾아왔을 때 더 크게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행운은 늦게 찾아올수록 좋을 수도 있다. 그만큼 노력의 숫자가 쌓여서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행운이 늦게 오길 기대하라. 행운은 반드시 온다.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성장하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쌓인 행운은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마음의 평온과 깨달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눈에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라. 안 보이는 내면의 행운이 인간에게 더 큰 축복을 준다. 내가 느끼는 내면의 축복은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다. 점점 커지는 행운을 느끼면 내 미래는 당연히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 난 무조건 성공할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지도 않는다. 남과 비교 자체를 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삶이 충만하다. 스트레스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인간은 현재를 살고 과정을 산다. 스트레스 없이 매 시간 즐겁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이다. 일주일에 3번 정도 도서관에 간다. 도서관에 못 가더라도 어디서든 책을 읽으면 된다. 그리고 매일 아침 긍정 화건만 외쳐도 당신의 행운은 엄청나게 쑥쑥 자라서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순간에 기적처럼 나타난다. 인생은 불확실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자연과 똑같이 정확한 법칙을 따른다. 왜냐면 우리 인간도 자연이기 때문이다. 모든 자연은 성장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라. 당신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한 발만 더 나아가면 기적처럼 오아시스가 나타날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버릇.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말이 후회의 말이다. 후회의 말은 절대 내뱉어서는 안 된다. 후회를 하지 말고 그걸 경험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해야 한다. 가져올 걸 대신 다음에 여행 갈 때 따뜻한 옷을 챙겨와야겠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각인시키자. 그래야 그것이 실수나 후회로 남지 않고 다음에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후회 대신 앞으로 나아가는 말을 내뱉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할 거라는 말을 내뱉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말버릇 중에 가장 쓸모없는 말버릇이 후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쌓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부를 정의하면 역량 있는 사람의 손에 소유된 가치라 할 수 있겠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이 부분을 읽고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다. 진정한 부는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라고 생각한다. 번듯한 아파트, 고가의 차, 명품 가방과 옷까지. 하지만 전쟁이 나서 폐허가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아파트는 무너지고 차는 망가지고 가방과 옷은 너덜너덜한 거적대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힘이 부라면 내 주위가 폐허가 되어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 부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존 러스키는 또 다른 책 참깨와 백합 그리고 독서에 관하여에서 진정한 교육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경쟁에서 이겨 남들보다 나은 소유와 지위를 누리는 출세를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라 책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가슴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피는 뜨거워지고 머리는 명민해지며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평강의 정신을 얻음으로써 관대해지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오직 나를 위해 재산을 쌓고 오직 나를 위해 건물을 쌓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남을 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역량을 쌓는 것이다. 소유하지 말고 내 안에 쌓아라. 내 안에 부와 역량을 쌓으면 저절로 남을 돕게 된다. 결국 인간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돕는 삶에서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된다. 결핍이 필요한 이유. 사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당히 소유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 레이 달리오 원칙 중에서 돈을 무작정 많이 가지려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고 가질 수도 없으면 설령 가진다 해도 행복하지 않다. 약간 모자란 만큼만 벌고 넘치면 나눠주라. 그러면서 돈 그릇을 계속 키워라. 이것이 돈이 저절로 벌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이것을 경험하며 깨달은 것은 결핍의 힘이다. 돈, 몸, 잠, 책. 이 네 가지에는 결핍이 필요하다. 몸의 결핍은 소식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보다 어떻게 해독할 것인가가 건강의 목표다. 속이 비어있는 시간이 길면 저절로 디톡스 된다. 우리 장기는 음식물이 차 있으면 소화에만 집중한다. 소화가 다 끝나야 해독 단계로 넘어간다. 그런데 음식물이 위장에 계속 차 있으면 해독을 할 수 없고 결국 건강을 해치게 된다. 그러니 소식하면 자연스레 건강해진다. 잠도 그렇다. 나는 잠을 조금 모자라게 자는 편이다. 언제라도 머리만 땅에 닿으면 잠들기 위함이다. 책은 읽을수록 결핍이 생긴다. 그래서 더 읽고 싶은 열정이 샘솟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조차 없을 것이다. 그런데 양자역학에 대해 한 권을 읽으면 다른 책이 너무 읽고 싶어진다. 니체를 읽으면 다른 철학자들의 책이 읽고 싶어진다. 이런 결핍이 열정으로 바뀌며 책을 읽다 보면 결국 알을 얻게 된다. 2단계가 되면 돈을 초월해 책만 있어도 행복한 삶이 된다. 그리고 신기한 건 이때부터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데 돈은 오히려 더 잘 벌어진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 선순환에 올라타 겪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겪지 않길 바란다. 결핍을 사랑하자. 남이라는 글자의 비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라. 지금 당장 남이라는 글자를 써보아라. 남이라는 글자는 미음 위에 나를 올려놓은 것이다. 그렇다. 남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요즘 강의를 보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바로 나만을 위해 산다는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좋아하는 일을 찾기 때문이다. 인간은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소리내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남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잠자고 있던 진짜 나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일단 깨었다면 독서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져라. 처음엔 이 질문에 담긴 속뜻을 알 수 없다.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면서도 돈은 벌어야지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기 때문이다. 괜찮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한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런데 진정 남을 위해서 살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자, 눈을 감아보자. 그동안 돈을 벌면 이렇게 나를 위해 살겠다고 했던 생각들은 싹 지워버리고 많은 돈을 벌어서 남을 위해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 남을 위해 살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행복이 충만한 얼굴이 보이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읽다가 잠드는 경험. 우리는 어제 했던 생각의 98%를 오늘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걱정을 하면서 산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전까지 걱정을 하다가 잔다. 새롭고 강력한 생각을 뇌에 주입해야 한다. 자기 전에 책을 읽어라. 특히 고전은 검증된 좋은 생각의 덩어리다. 어차피 책을 읽으면 졸리니 차라리 읽다가 잠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왕이면 고전을 한 페이지 읽고 잠들 것을 추천한다. 수천 년간 농축된 지혜를 당신의 잠재의식에 주입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멋진가. 이렇게 매일 고전을 읽다가 잠들면 어느 순간 머리가 맑아지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면서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실패하지는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하지만 고전을 흡수한 내 잠재의식은 안다. 내가 당연히 잘되고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유가 생긴다. 남을 도와주고 싶어진다. 이 모든 게 잠들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는 걸로 시작된다. 잠들기 전 책을 읽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웃어라. 웃으면서 전에 읽었던 책 내용 중에 좋아하는 글귀를 떠올려라. 나 같은 경우는 풍랑은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바람개비를 돌게 하려면 내가 바람개비를 들고 앞으로 달리면 된다 같은 글귀를 좋아한다. 책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문장들을 떠올리다가 잠든다. 그러면 일어났을 때 힘이 솟는다. 잠들기 전에 고전을 읽고 웃는 얼굴로 잠들어라. 조급함과 자만심을 경계하라. 소의 효과라는 말이 있다. 연극 등에서 사용하는 말로 관객을 연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관객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실제가 아닌 연기라고 명백하게 말해주는 기법을 뜻하다.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이런 낯설게 하기 효과를 사용했는데 그는 일부러 친숙했던 소재들을 생소하게 보이게 만듦으로써 관객들을 소외시켰다. 왜? 관객에게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책은 아무리 재밌고 몰입감이 강해도 독자에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몰입시켜도 속도가 느리다. 왜? 생각하기 위해 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생각을 방해할 정도로 책을 바르게 읽으면 독서하는 효과가 없다.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나면 진득하게 참지 못하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고 멈추어 소화할 시간을 갖자. 책을 읽는 뒤에는 생각을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공을 쌓는 것이다.
이런 과정들이 쌓여 생각의 거인을 만든다. 읽은 책이 모두 내 안의 지혜로 쌓일 시간이 필요하다. 어느 시기든 딱 내 그릇만큼만 쌓인다. 그러니 너무 많이 담으려 하지 마라. 톡서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느린 성장을 음미하며 스스로 만족하라. 용기가 욕심으로 바뀌면 지친다. 용기는 당장 눈앞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믿고 계속 나가는 꾸준함이다. 느리게 가야 빨리 도달한다. 느리지만 가장 빠르다. 내가 아는 어떤 성공 방법도 톡서보다 빠르지 않다. 모두가 조급함에 종종걸음을 치더라도 당신은 그러지 마라. 아침에는 시 한 편을 읽어라. 시는 압축의 힘이 최고점에 있기에 단어 하나만 건져도 우리에게 엄청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아침에 시 한 편을 읽어봐라. 그날 하루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다 읽기 힘들면 시의 한 구절만이라도 읽고 나가라.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구절을 되뇌어라. 당신 눈에 띈 한 구절이라면 분명 이유가 있고 그 안에 해답이 있다. 나만의 큰 문장을 가져라. 끌려다니는 삶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면 이제 생각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한다. 여기에도 방법이 있다.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만의 큰 문장을 갖는 것이다. 큰 문장이란 어떤 것인가? 내가 강연 때마다 외치는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것이다. 이 문장에는 정답이 없고 어쩌면 평생 정답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당장에 닥친 문제는 아니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질문들이다. 책이 없을 때 언제든 생각에 빠져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문장을 몇 개 가지고 있어라. 어딘가에 써두거나 하지 말고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한다. 이런 큰 문장들은 언제든 생각에 빠져들 수 있게 하는 재료가 된다. 이 문장들을 곱씹다 보면 생각의 그릇이 커지고 생각의 질이 높아지고 생각의 내공이 단단해진다. 수준 높은 수준의 독서.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 시인의 형제들을 예로 들어보겠다. 사람들은 재산을 몰래 모으면서 이제 자신은 너무나 강하며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자신이 재산을 모을수록 점점 더 자살 행위 같은 무기력에 빠져드는 바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하나에 대한 기대감만을 지닌 채 전체로부터 자신을 하나의 개체로 떼어놓고서는 인간의 도움, 인간 자체, 인간성 등을 믿지 않도록 자신의 영혼을 훈련시켜서 자기 돈이 그리고 돈으로 얻은 자신의 권리가 사라지지나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 부자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를 알겠다. 모든 부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부자들이 목표를 이룬 후에 무기력과 공허함을 호소한다. 왜 그럴까? 우리는 목표를 이룬 후 즐기라고 배웠다. 하지만 아무리 즐겨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 그건 바로 성장과 나눔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체를 위해서 나아간다. 전체를 위해서 계속 성장하고 성장을 통해 얻을 것을 계속 나눠야 한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는 마음껏 성장하고 마음껏 나눠주는 능력을 가지고 싶어서지 마음껏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함이 아니다. 그래, 맞아. 그러고 보니 나 역시 성장하고 나눠줄 때 가장 행복했구나. 그래, 성장과 나눔이 답이다. 물론 내 깨달음이 절대적인 답이 아니다. 당신이 생각한 답에는 성장과 나눔이 없을 수도 있다. 당연하다. 고전에는 정답이 없다. 나한테 맞는 해석이 있을 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있었느냐다. 그것이 있어야 진정한 어린아이 단계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메신저가 되라. 카드값을 내고 나면 늘 영원히 남는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우리가 바로 메신저들이다. 책을 읽으면 반드시 자기만의 철학이 생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수 있는 그 철학이 바로 메시지다. 이제 그 메시지를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해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내가 가진 직업 외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책은 팔리고 유료 동영상 강의도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가지면 비로소 자본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모두 메신저가 되자. 시작할 때 자본도 필요 없다. 방법은 책이 다 알려준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이미 위대한 메신저다. 꾸준히 책만 읽으면 된다. 책을 만나면 책을 죽여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라. 당나라 때 임제라는 선사가 임제록에 이런 말을 담았다. 자신의 스승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이다. 부처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을 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만의 생각을 찾으라는 말이다. 진리란 뭔가 대단한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부처나 스승을 신성시하면 절대 참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읽고 이렇게 바꾼다. 책을 만나면 책을 죽여라. 책을 뛰어넘으란 얘기다. 책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철학이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위대하지만 지배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미 만들어진 위대한 생각으로 지금 탄생하는 내 생각을 덮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모양 없이 자유롭게 태어난 내 생각을 위대하다고 알려진 생각에 끼워 맞추면 안 된다. 책 속에 있는 위대한 철학은 내 새로운 생각의 탄생을 돕는 재료로 써야 한다. 그저 재료면 충분하다. 위대한 철학이 담긴 책을 읽은 후 새롭게 태어난 내 생각으로 그 책을 덮어버려라. 그렇게 책을 죽여라. 그리고 나도 죽여라. 책을 읽으면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지금의 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다. 책을 읽고 기존의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라. 어른이 되면 지루하다. 날마다 새롭지 않기 때문이다. 새롭게 탄생한 울퉁불퉁한 생각이어야 어제의 나를 죽일 수 있다. 늘 하던 낡은 생각, 남의 철학으로 재단된 평평한 생각으로는 어제의 나를 죽일 수 없다. 책을 읽고 새 생각을 장착한 어린아이로 오늘 태어나자. 그래야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재밌다. 고요의 순간.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불행은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고요라고 해서 몸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 부족들이 모닥불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춤을 추며 도는 이유도 리듬을 통해 감각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가리켜 카타르시스라 했고 이 순간을 거치면 정화된다고 했다. 정화의 순간이 곧 고요의 순간인 것이다.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해진 이유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걷고 또 걷다가 고요를 체험하고 다시 반등하는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고요해진다. 욕심을 던져버려야 고요를 체험할 수 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고요의 순간을 만나보자. 이것이 진정한 안정적인 삶이다. 탈레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상의 진리에 대해 말하자 사람들이 따졌다. 그래서 철학이 밥 먹여준답니까? 이 말을 들은 탈레스는 올리브 차규기를 모조리 사들인다. 한겨울이라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었다. 다음에 올리브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고 차규기 수요도 급증한다. 탈레스는 차규기를 빌려줘 큰 돈을 번다. 탈레스는 다만 돈이 필요하지 않아서 벌지 않았던 것이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 인생에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바로 깨달음에서 오는 쾌락이다. 우리의 욕구는 뇌와 연결된다. 원시시대 인간들은 온갖 야생동물과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했다. 안정적인 울타리, 동굴,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동식물이 필요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먹고 있고 자고 싶다는 욕구가 이미 충분히 충족된 상태다. 안정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한자리에 머물면서 먹고 자고 편히 쉬고자 하니 성취감이 사라진 마음에 공허함이 자리 잡는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안정적인 삶이란 항상 도전하고 창의력을 발휘해 성취하는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몸에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생의 의미가 충만해진다. 이런 상태를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안정이다.